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7째 시즌의 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의 정인관입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 김도할 교수님을 모시고 정진아의 한국 경제의 설계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리뷰의 발견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몇 번 녹음하신 적이 있으시고 저는 리뷰 발견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것저것 학기 중에는 수업 때문에 좀 바쁘고 그다음에 다음 이거 방송 나갈 때쯤이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1일, 22일에 그 아시아 법경제학회라고 이제 컨퍼런스를 조직하느라고 거기에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그 기조발제를 하러 오시는데 뭐 그런 분들 초청하고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그럼 바쁘시겠네요. 저기 성황리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책 서울 리뷰 북스 7호에 김도할 교수님께서 긴 50년대 복권이란 제목으로 서평 다뤄주신 정진아의 책입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 기원을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삼곤 합니다. 그에 비해 1960년 이전, 즉 해방에서 1960년에 이르는 약 15년은 적어도 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한 혼돈의 시기, 무정책의 시기, 한국전쟁 이후에 몇 년으로만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역사가들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4.19 이후 장면 과도 정부에서 이미 논의되었고 또 수립을 앞두고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책은 그 기원을 이승만 정부로 끌어올립니다. 즉 해당 시기 경제 발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태동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해당 시기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에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일제시대에 교육받고 일했기에 그때 그들에게 생겨난 어떤 국가 경제관이 이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국 경제정책 수립 그리고 그 성장의 기원은 훨씬 더 앞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책에 대해 지금부터 김도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호 특집 제목이 지난번에도 또 여쭤봤지만 계보의 계보입니다. 이러한 특집 하에서 왜 이 책을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일단 책을 뽑아놓고 멋있는 말을 좀 찾는 방식으로 제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한국 경제 발전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계보가 있을 때 그 계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연구들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계보의 계보,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시도들 중에 이 책이 위치하는 어떤 자리? 이것을 좀 서평에 부각해보자라는 것이 특집에 나왔던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이 특집 정하기 전에 교수님께서는 이미 읽으셨던 것이었나요? 아니면 특집을 정하고 나서 읽게 되셨나요? 이 책은 조금 경우가 다른데 이 책은 원래 2007년에 저자께서 쓴 박사 논문이 나왔고 그거를 이유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후에 이렇게 책으로 나온 편입니다. 물론 이제 박사 논문에는 없었던 챕터들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5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읽은 셈이죠. 그때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통 편집 회의를 하면서 뭐 어떤 책을 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선택을 하고 읽은. 하지만 논문도 먼저 보셨던. 그냥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로 앞 리뷰에서 그 홍성욱 교수님 모시고 이제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흔히 그 박정희 정부 시기 중화학공업의 설계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고 김재관 박사를 다룬 미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책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스토리가 척박한 한국 경제를 김재관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이제 어떻게 1960년대, 70년대에 걸쳐 중화학공업 발전을 통해서 일으켰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진환 선생의 책과 시기적으로 묘하게 대조되면서도 또 인물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겹치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2주 연속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2번 연속으로 하게 됐는데 예. 이 책의 제목이 한국 경제의 설계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시기 경제 정책을 수립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등장하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평을 썼습니다만 또 어쩔 수 없이 이 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랄까 문제점 같은 것도 이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좀 마음에 안 든달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제목입니다. 사실은 저는 왜 이 제목을 책에 붙였을까를 아직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제목을 잘못 붙였다. 다시 말해서 보통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인물을 앞에 이렇게 제목에 내세우는 이거는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서평에도 그래서 좀 제목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단 전기라고 보기에도 또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과정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에다가 그 설계자들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좀 책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제목만 보고 그러면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설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냐?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책에서 그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안타깝지만 제목을 좀 다르게 붙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그런 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누가 설계자지 좀 궁금했는데 오히려 이 부제를 보면은 이제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 계획의 탄생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되어 있는 제목이 좀 더 사람들을 이렇게 좀 혹하게 하기는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책은 저자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발전시킨 것인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저는 사실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경제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경제사상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책을 경제사 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일종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어떤 관료니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았기 때문에 일종의 사상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사상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그런데 이 질문이 무엇이냐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가 과연 이 책을 통해서 답하고자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계획 기구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계획기구라든가 이런 정부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성과를 냈느냐라는 차원이 있죠.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성과 부분이고요. 사상사를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 기구들이 만들어졌느냐는 거는 그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 가서 경제적 성과가 무엇이 나왔느냐까지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이 책에서 그걸 주로 다루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그 사상사에 가깝다라고 굳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알기로 경제사학을
경제사 연구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같은 주제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경제사 쪽의 접근과 이런 역사학적 접근의 일반적인 어떤 차이 같은 게 존재할까요? 보면은 이분도 보면은 이 책을 쓰시는데 경제사 쪽 연구들도 많이 또 인용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좀 근본적인 차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런 거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인권 교수님께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사회학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역사를 연구하시는 사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회사를 다루시는 분과 역사학을 하는 분들은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이 똑같은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이렇게 또 듣고 보니까 또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회학이 됐건 경제학이 됐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론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들어가는 이런 순서를 한다고 한다면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론을 앞에 놓고 하는 것을 물론 그거를 안 보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많이 피하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총체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는 경향적인 차이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문이 가치 있는 질문이냐 이런 것에서는 오히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또 그 부분에서도 질문은 또 좀 다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성장을 50년대, 60년대 했다 그러면은 그게 뭐에 의해서 가능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죠. 그게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좀 그런 차이는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좀 어떤 평가들에 있어서 좀 저자가 약간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예컨대 미국의 역할에 대한 거든지 약간 그러면서 봤을 때는 또 일반적인 역사학적 접근과는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책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이와 같은 연구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뭐 논문이 됐건 책이 됐건 한 90% 정도는 이렇게 집어서 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 있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어떤 부패의 힘이라든가 자본가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왜곡되어 온 역사라고 봐온 경향이 있고 저는 이 책을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선입관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높게 평가하는 측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서평에도 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완전히 좀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제가 뭐 그런 표현을 쓰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좀 뛰어넘었달까? 그렇게 보기에는 자본과 노동의 어떤 대립으로 이 시기를 이해하고 자본가의 힘이 관철되는 시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그 관점이 뭐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좀 거리가 있는 좀 과도한 어떤 시각이 이렇게 군림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책은 훨씬 더 당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사상사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억지로 구분해야 된다면 사상사 쪽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저자가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정책 사상사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해서 기존 연구들과 좀 차별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이 방법론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또 이 방법론이 이 책과 방금 전에 이제 이전에 다른 연구들과 좀 비교를 해주시긴 했지만.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을 조금 구분해주는 부분이 이 방법론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수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방법론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자가 서문에 그 정책 방법론에 입각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제가 늘 궁금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학자는 내지는 뭐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방법론이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하고 경제학적 방법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있죠. 그게 그런데 역사학이라는 게 방법론이 있는 학문인가? 그 방법론이 존재하면서 그 자체가 벌써 사회과학으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늘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저자가 생각하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의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느냐라는 의미로 그 말을 쓰지 않았을까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게 이제 보면서 방법론이라 그러면은 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론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론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사실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뭐 사상사 쪽에서 경제사 쪽에서는 이런 걸 좀 하나 궁금해서 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책 자체가 사실은 교수님께서 리뷰에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인물보다는 경제정책 수립의 과정에 대해 논하고 있긴 하지만 또 저자는 나름 인물들을 굉장히 부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각주 같은 데서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경력 같은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좀 갖는 어떤 강점 같은 게 있을지 보셨을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근데 그게 큰 흐름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는 거를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을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막 여럿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게 그냥 이야기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이렇게 좀 산만하게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맨 밑바닥까지 간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고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나간다는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뭔가 좀 생동감을 주는 그게 이제 그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통계 숫자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인 글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좀 살리기 어려운 그런 생생함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로 관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뭐 이제 특히 그 한국전쟁 이전에 경제정책 어떤 헌법에 그런 조항을 넣는 과정에서 뭐 이제 중도파와 우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제 관료가 중심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보시면서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한 관료 이렇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아마 백두진 그다음에 뭐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김현철 이렇게 두 분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가요? 이 책에 등장하는 분은 아닌데 제가 이 식민지기부터 해가지고 한 1960년대까지를 걸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분 중에 그 강호전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경제기획원이 생기고 통계국이 생겼을 때 그 통계국장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투입 산출표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근데 1940년대, 50년대 한국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으며, 근데 그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 막스 경제학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시기에 그런 투입 산출표 같은 거를 만들고 결국에는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지내시면서 저걸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당시에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다룬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밑바닥에 있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의 활동 같은 것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사실은 아까 언급해 주신 뭐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렇게 좀 알려진, 행적이 많이 알려진 분들인데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적이 이렇게 잘 안 알려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 가지는 그 강호전이라는 분은 굉장히 재밌는 게 추적을 하다 보면 1930년대 동아일보에 보면은 이분이 중학생 때 그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분화로드 운동 때문에 농촌 갔다 온 거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분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의 어떤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그 인물들의 역할 이런 걸 하는데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물론 이 책이 발굴하고 정리한 인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작업들은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그럼 이제 이분 발굴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세요? 예, 이분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하려면은 이분이 그 일본에서 학부만 나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학적부를 좀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좀 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 잘 몰라서 조금 좀 그 일본에 있는 분들하고 친분을 쌓은 다음에 좀 알아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뭐 말씀하셨던 분 같은 경우 진짜 이제 실무적으로 하셨던 분 같은데 여기서 나온 분들 주로 이제 장차관들을 지내신 분들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료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자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기존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시는 게 미국의 사료를 가지고 거의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의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일방적인 시각이 이제까지 너무 지배해 왔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그냥 제가 그냥 잘 모르는 독자 입장에서는 다 보고 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미국이 이제 전후 인플레이션 같은 거 하라니까 이제 부흥도 좀 계획을 줄이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관료들의 정말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결국은 한국을 단순히 일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배후 그런 지대로만 보려고 했던 걸 좀 넘어서 부흥 계획을 세웠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사실은 어떤 그런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겠어라고 했던 거에 비하면은 결론적으로 그냥 미국 의지대로 간 부분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거라서 조금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약간 제 기대와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결론에도 그게 이 책의 중요한 기여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하지만 잘 읽어보면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애시당초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 책도 보시고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면은 외국으로부터 어떤 문물이 수입됐다든가 제도가 수입됐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일방적으로 그냥 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자가 충분히 잘 주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입증 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부적으로 막 이야기는 했지만 미국이 그냥 한 대로 된 건지 그거를 저는 어느 한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의도한 바가 그런 주체적 수용 내지는 주체적인 어떤 저거였다고 한다면 이 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논지를 보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도 진짜 많이 등장하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 모르는 사람 저같이 이제
역사에 잘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핵심적인 줄기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이게 나름 전문서적이고 400페이지 정도 되지만 쭉 따라가게 만드는 또 힘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1948년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들에서는 자유경제와 균등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같이 들어있었다면 내용이 그것이 54년 개정에 있어서는 자유경제 일변도로 변화하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저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기능했고 관료들이 어떻게 했고 막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고 이거를 되게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도 이 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예.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통령 선거를 고치는 법이지 뭐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다가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국민들의 이제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헌법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이제 점점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 이제 헌법의 기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별로 그런 연구가 없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8년 헌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그 유진호 선생이 그냥 썼다라고 그냥 생각을 많이 했죠. 그분이 이제 쓴 자서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 책 역시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그 한국 경제의 어떤 발전 맥락에서 그것을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과거를 볼 때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꾸 현재적인 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헌법 조문 같은 거를 막 좀 과대 해석을 한달까 뭐 이제 이런 경향이 생기다 보면 어쩌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좀 실체로부터 좀 벗어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랄까 이게 워낙 또 급하게 좀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해석과 실제 헌법이 어땠느냐에 대한 제 이해와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예를 들어서 1948년 헌법을 만들 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헌법 조항에 저런 말을 넣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전시체제적인 내용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 헌법으로 15조고 지금 23조 재산권에 대한 조항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되 국가가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항의 목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용 수용을 한다든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징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위한 조항이지 그거 자체를 한 번도 이제 법 쪽에서는 그 법학 쪽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명확한데 근데 이 역사학이나 이런 지금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식의 제한을 두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자유주의 계획경제론적인 시각에서 이거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사적인 목적을 위한 추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을 한다라든가 이거는 그 굉장히 그 원래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해석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오게티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을 제가 리뷰에서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이 이 책에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리뷰의 지적들 중에 특히 저한테는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서 이게 뭔가 조금 아쉬운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보면서 이거구나 싶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개발 계획 혹은 경제 발전의 기원에 대한 책인데 네네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은 그러한 경제 발전 계획은 60년대 이후에 이제 수립된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뿌리가 있었다라고 보여주는데 정작 지금 여기서 살펴본 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 대한 연결점이 없어요. 제일 마지막 한 2페이지 나오더니 이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60년대에 이렇게 갔다 정도만 나와 있어서 이걸 읽고 나서 이 시기의 맥락과 이후 시기를 어떻게 연결시켜봐야 될지 조금 알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 기구들이 이제 이때 어떻게 보면은 그 뿌리들이 만들어서 그 뒤에 이제 막 다양하게 펼쳐 나가진 건데 그거에 대한 연결성도 사실 없거든요. 이 기구가 어떤 기구가 됐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서 조금 보면서 저자의 의도가 제대로 좀 전달되려고 그랬으면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더 이제 내용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뭐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역사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와 변화라는 말로 압축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1945년부터 61년을 다루겠다라고 해서 1945년부터 61년을 다루면 안 되고 45년 이전은 어땠는데 45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고 61년에 내 이야기가 끝나지만 그게 61년 이후랑은 무슨 관계가 있고까지가 연결이 돼야 이게 역사서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45년에 61년이 뭐 그걸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게 하나의 그 연속성이 있는 하나의 시대로 잡아서 이렇게 그 시대를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보여줬어야 되는 것은 5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5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걸 쭉 보여줘서 자, 그래서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군사정변 세력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경제기획원이라는 걸 만들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어떤 기구의 이름표만 딱 바꾼 것에 불과했다. 그거를 보면은 뭐 인물이 그랬다라든가 아니면 조직도가 그랬다라든가 하는 일이 그랬다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다면 원래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50년대에 형성된 것이 60년대에 이렇게 딱 그 기구가 그냥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게 잘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는 그냥 61년 바로 직전으로 그냥 모든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연속성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그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여기 그 선을 그어놓고 이쪽은 A고 이쪽은 B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건 늘 연속적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연속적이고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61년 이전 이야기만 쭉 쓴 다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마무리라서 제가 리뷰에도 쓴 것처럼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라톤을 달려놓고 결승전 10m 앞에서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 저자께서 이게 이제 2007년 작업인데 그 이후에는 또 연결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또 사뭇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책 서술에 또 제가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물론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기록된 역사에 기반을 해서 이제 잘 종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발전 수립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정치와 맞물리는 지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물론 설명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자유당과 경제 엘리트들을 좀 분리해서 경제 엘리트들한테 이제 힘을 좀 실어주고 색깔 없는 사람들한테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결정은 이제 대외적으로 물론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5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정경유착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아마도 기록된 역사가 이렇게 뭐 정경유착이라는 게 많이 있긴 어렵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관점이나 접근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책의 원래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한국 경제의 어떤 그런 관료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료들이 훨씬 더 뭔가 정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던 시기는 그 뒤에는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관료들한테는 굉장히 좀 여건은 힘들었지만 좀 황금기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저는 조금 약간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주목하지는 않은 부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와 이런 그 관료들 간의 관계랄까 더 나아가서는 이 관료들이 정말로 하고자 했던 것이 그냥 뒤에서 자신의 뭐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런 보면은 이런 사상사적인 접근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 그 부분이죠.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글인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글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뭔가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반대로는 그런 글들 속에서 이런 맥락들을 찾아서 좀 정말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기여랄까 의미가 있는 작업이 아닐까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죠. 이제 정말 대단하다 싶게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완벽한 것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까지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너무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 좀 저자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셨을 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기여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1945년에서 61년 사이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2022년 한국 경제를 이해할 때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한국 경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럼 그 고도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 5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60년대의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한 조건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이 책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왜 이 책이 박사 논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안 나오고 10년이나 늦게 나왔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이후의 연구들이랄까 여러 가지로 지금에 와서는 더 지적받을 것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책은 그런 면에서 50년대가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60, 70년대가 궁금하신 분들 갑자기 경제기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 더 하면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재밌게 읽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실 60년대 이후로는 군 출신의 경제 관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뭐 근데 박충훈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서리까지 하셨던 분도 그렇고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50년대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김일환 중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석탄공사 수익성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그 수익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상공부 장관이 되고 또 이응준 장군도 최신부 장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군인 출신 엘리트 물론 이제 1950년대에 어떻게 보면 후진국에서 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닌 엘리트적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무력을 어떻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경제 정책 같은 것도 이제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60년대 전조 같은 장면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역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좀 저도 다시 생각을 한 부분인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 전체 군대 규모가 한 5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급팽창을 해서
몇 달 안에 60만 명이 됐고요. 예. 그 60만 명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왜 군대가 뭐 물론 요즘에 좀 줄고 있죠. 예. 그래서 줄고 있는데 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군 병력 규모가 60만이냐? 6.25 때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단 숫자도 그렇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늘날의 저개발국들에 가면은 뭐 군부 쿠데타 소식이 요즘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군부 쿠데타라든가 뭐 군부가 가진 힘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렇죠. 병력이 존재했던 거고 당연히 그만큼의 많은 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도 거기 많았던 거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편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어떻게 사회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사회적인 활동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자료의 한계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훨씬 더 지금 이 책에서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인물 단위의 어떤 스터디도 중요하고 조금 뭐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익숙한 뭐 통계적인 분석으로 좀 해봐야 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학술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역사학이나 뭐 경제학, 경제사 이쪽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께도 이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늘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또 우리나라에 제가 종종 보면은 역사 뭐 역덕이라고 부르죠. 역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 대중선이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만약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저는 뭐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좀 그냥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책인 건 사실인데 하지만 늘 그렇듯이 쉽지만 별로 믿을만하지 않은 책을 볼 것이냐 어렵더라도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진 책을 볼 것이냐 그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후자여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관련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가감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한국 경제의 어떤 발전이랄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지난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진아 선생 같은 경우는 그 1세대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초창기에 이런 연구들을 해주신 분이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누가 그 책을 혹은 그 논문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안에서건 아니면 해외에서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다룬 논문이나 글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국이 성공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은 성공을 못했고 성공을 못한 이유는 뭐 수백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많은 이 연구자들의 글을 보면 당시에 뭐가 문제였다라는 걸 자꾸 지적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뭐 그걸 꼭 뭐 영웅담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 성공적이었는지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냥 미담이나 영웅담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요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와 같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도월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